오늘은 서하진 작가의 농담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농담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니면 농담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현실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현실을 농담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나는 과연 이 농담 같은 세상을 박차고 나설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매트릭스란 영화 있었죠. 거기서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던 네오에게 모피어스가 제안을 합니다. 빨간 약은 현실을 자각하는 약, 파란 약은 그냥 지금의 현실에서 안주하고 살 수 있는 약. 이 두 개를 주는데 네오는 현실을 자각하는 빨간 약을 먹고 거짓된 현실을 박차고 나오죠. 네, 그 영화처럼 나는 과연 네오처럼 현실을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할 때가 있죠. 아마 이 소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문을 비슷하게 고민하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농담. 서하진. 희수는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여자였다. 고등학교까지 길고 긴 12년 동안, 그리고 2년간의 짧은 대학 생활에서도 출석을 부를 때 이외에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많지 않았다. 편의점,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주유소, 네일숍의 임시직을 전전하던 희수는 마침내 첫 정규직을 얻었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은 반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다. 희정씨, 민정씨, 아니 희연씨 등으로 불리던 희수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표를 냈을 때 팀장은 사직서에 적힌 이름을 들여다보고는 비로소 김희수씨,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희수는 말하지 않았다. 근무하는 층만 바뀌어도 3교대의 근무 시간대가 변하기만 하여도 즉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만두라고 하나요? 팀장이 물었다. 그건 아니고요. 10여 초가 지나서 어눌한 목소리로 희수가 말했다. 물류부서의 일은 유행과 매장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자주 야근을 하고 시간 외 휴일 근무를 해야 했지만 희수의 남편은 그에 대해 나무라지 않았다. 팀장은 조금 갑갑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인내심을 잃지 않고 그래, 그만두면 무얼 하려고 하나요?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스포츠 댄스 강사가 되려고 해요. 희수가 말했다. 팀장은 눈을 치뜨며 그녀의 얼굴과 살찐 어깨와 가슴과 치마 아래 드러난 날씬하다고는 결코 말하기 어려운 다리를 천천히 훑어보고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직 젊으니까.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스스로 의아했던 희수에게 팀장의 마지막 말은 해답이 되어 주었다. 그 여자 스포츠 댄스를 한다는군. 하고 팀장은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릴 것이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쯤 웃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희수는 생각했다. 사표를 내고도 사표가 수리되고도 희수는 한동안 아침 7시에 집을 나왔다. 남편과 나란히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전철을 타고 그가 내리고 나면 다음 역에서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 맞은편 전철을 탔다. 20정거장을 지나 집에 돌아오면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른 점심을 지어 먹고 낮잠을 잤다. 30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한가한 오후와 저녁.
시간은 느리고 조용히 흘러갔다. 그에 따라 희수는 점차 느긋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어느 저녁, 나 오늘 사표 냈어요 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신문을 뒤적이던 손을 멈추고서 2분쯤 희수를 쳐다본 다음 왜? 라고 짧게 물었다. 잠깐 동안 그의 머릿속에 대출받은 전세금과 불입이 끝나지 않은 적금 같은 사소하고도 중요한 것들이 스쳐갔다.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기 어려웠으므로 희수는 그냥 있어도 곧 정리해고 당할 것 같았거든 하고 대답했다. 다시 2분쯤 그녀를 쳐다본 남편은 너 그거 거짓말이지? 라고 했다. 희수가 의류 창고의 섬유먼지를 괴로워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증세가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체질, 진물이 흐르도록 눈을 문지르고 재채기를 해대는 희수를 보면 안쓰럽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 정도의 고통은 참고 산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차피 사직서를 냈으므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의미한 말다툼을 할 것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뭘 할 생각이야? 퇴근하는 기색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가 물었다. 희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로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희수가 그 직장을 잡은 것은 행운이었다고, 그 덕분에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은 더더욱 행운이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가 아는 아내는 주어진 일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당분간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을 때도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던,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며 남다른 욕망도 바람도 없는 여자. 여전히 대출 마감 날짜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편입시험 보면 어떨까 했었잖아. 당신 잊어버렸구나. 희수의 대답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대답은 정말이지 그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슬그머니 부하같이 밀어 그는 신문 한 귀퉁이를 바락 움켜쥐었다. 무슨 공부? 왜? 라고 물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희수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기 위해 주방으로 다가갔다. 스스로를 별 능력 없는 여자라고 여겼지만 희수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그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옷들, 다른 사람이 팔리리라 예상한 옷들을 분류하고 그 수를 챙기고 재고 처분을 위해 땡처리 매장으로 보내는 일로 젊은 한때를 다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 일을 소중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희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으며 가장 나중에 회사를 나왔다. 승진해서 누락되어도 성과급을 받지 못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희수는 말하자면 물 위를 태평한 듯 떠있는 오리가 그를 위해서는 물속에서 쉴 새 없이 물과 얽히 달린 발을 놀리고 있듯 자신도 무언가 다른 일을 위해 모색 중이라고 믿고 있었다. 7년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준비기간으로 그럭저럭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느 날 희수의 남편은 그녀의 이 생각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우쳐 주었다. 몹시 늦은 시각에 들어온 남편이 잠든 희수를 깨우더니 아직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녀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다. 술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희수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 3번째 벌어진 일이었다. 희수는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잠을 붙들고 늘어졌다. 잠들면 아침이고 그러면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남편은 언제나 바빴으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희수는 마침내 잠이 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다시 침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희수는 그의 회사 앞 찻집에서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바빠 라고 남편은 말했다. 정말 바쁜지 그녀와 통화하는 중에도 그는 송수화기를 가리고 옆자리의 누군가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는 기척을 냈다. 집에 가서 기다려. 오늘 들어갈게. 라고 했지만 그는 그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희수는 다시 회사 앞으로 갔지만 남편은 부재 중이었다. 대리님은 오늘 외근이세요? 라고 여직원이 알려주었다. 희수는 할 일 없이 회사 앞의 좁은 정원을 서성거리고 지하 아케이드를 돌아다녔다. 저녁 무렵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남편이 받았다. 종일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고는 회식이 있어. 라고 했다. 한숨은 희수에게 전염되었다. 잠깐 보고 가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꺼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5분쯤 지나 남편은 희수 앞에 나타났다. 산뜻한 줄무늬 셔츠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좀 여위고 창백해 보였다. 밥은 먹고 다니나요?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물끄러미 희수를 바라보았다. 너나 잘 챙겨 먹어. 내 걱정 말고. 어조가 몹시 퉁명스러웠다. 그가 곧 몸을 돌려 유리문 안으로 사라질 것 같아 희수는 초조해졌다. 집에 안 들어올 건가요? 어디서 지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퇴근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간간히 손을 들어 그들 중 누군가와 인사를 건네고 두어 번 웃음을 보냈다. 그의 휴대폰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폴더를 열면서 남편은 등을 돌리고 두어 걸음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다. 응, 금방 가. 그럼 간다니까. 짧은 통화를 끝낸 그가 밭은 헛기침을 했다. 말이야, 나 가봐야 되거든. 오늘 진짜 열받는 일이 많아서 너랑 차분하게 얘기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만 가. 내가 전화할게. 돌아서는 그의 팔을 희수가 다급하게 붙잡았다. 이거 가지고 가요. 손잡이가 나달나달해진 종이 가방에는 다림질한 와이셔츠와 네일, 몇 켤레의 양말이 들어있었다. 됐어. 회식 자리에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가라고. 나 별거 중이요 하고 광고하란 말이야? 남편은 가볍게 희수의 손을 털어내고 꼿꼿한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희수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방이 헤어지자고 해 라고 그녀가 말하자 희수 어머니는 왜? 여자가 생겼다더냐? 라고 물었다. 그리고 희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덧붙였다. 나는 그 새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뺀질뺀질해가지고. 희수는 전화기에 긴 줄을 비비꼬면서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20년 동안 보험 외판원이던 희수의 어머니는 사람이란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척 보면 보험에 들 능력이 있는지 고작 두어 달 입금을 하고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떼를 쓸 인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였다. 너 행여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질 생각은 마라. 들러붙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 남자에 대한 어머니의 지론을 길게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므로 희수는 그쯤에서 전화를 끊었다. 달리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던 희수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깊이 잠들 수 없고 그의 부재가 식욕을 앗아가리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역시 희수의 착각이었다. 늘 좁다 싶어도 바꿀 여력 없던 트윈 침대에서 희수는 이리저리 몸을 마음껏 굴리며 잠이 들고
아침이면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한 그릇을 거뜬히 비우고 과일까지 챙겨 먹었다. 전원이 꺼진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던 것도 그만두었다. 아파트의 좁은 화단에서 막 피어나는 꽃을 들여다보며 서 있는 시간, 편의점 서가에서 사파가 예쁜 책을 사들고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걸어오는 오후는 전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희수는 남편이 긴 출장이라도 떠난 듯 생각하기로 했다. 일이 끝나면 돌아오듯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희수는 믿었다. 의논 없이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그를 화나게 하는가 의아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늘 그에게 의지하고 살아왔으므로 노엽고 어쩌면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으리라 싶었다. 그가 원하는 존중이 남편으로서 과도한 요구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하루 집 앞 가게에서 돌아오던 희수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바퀴 달린 검은 가방을 끌고 있었다. 신혼여행 이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묵은 옷가지를 넣어두는 가방이었다. 희수는 남편이 서면 따라 서고 걸음을 옮기면 따라 걸으면서 골목 끝까지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 큰 길가에서 남편은 택시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바람이 줄고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고 키 큰 나무와 꽃잎을 떨어뜨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멀리서도 그가 짓는 미소는 싱그러워 보였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서서 희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본다면, 개면적인 표정을 지으면 무엇라 말할 것인가. 잠시 생각했지만 곧 빈 택시가 나타나고 남편과 커다란 가방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희수는 검은 비닐봉투를 열고 녹기 시작하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베물었다. 다음 날 오랜 친구가 그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친구는 좁은 실내를 휘 둘러보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너 너무 알뜰한 것 아니니? 중고 판매점에서 산 가짜 가죽 소파와 밥상이었다가 다탁이 되었다가 남편의 친구들이 오면 포커 테이블이 되기도 하는 낡은 탁자가 거실 가구의 전부였다. 탁자 위에는 비디오 테이프와 묵은 신문들이 놓여 있고 그 위로 오후의 햇살에 부연 띠를 이룬 먼지가 떠 있었다. 그래, 너 회사 그만두었다면서? 연봉도 웬만하고 그만하면 괜찮은 곳이었잖아. 왜 그랬니? 희수가 가져다 준 커피 대신 거푸 2잔의 물을 청해 마신 친구가 진정 걱정된다는 듯 물었다. 그냥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슨 공부? 라고 묻지 않았다. 형편이 좋아진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조금 셀쭉해졌는가 싶었지만 곧 환한 표정을 회복한 친구가 한쪽에 놓여있던 검은 가방을 열고 작은 플라스틱 병들, 헝겊 조각과 면봉 따위를 꺼내놓았다. 이것들 모두 살림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야. 우선 이건 주방세제인데 여기 이렇게 식용유가 있잖아. 친구는 얇은 유리판 위에 식용유를 바르고 그 위에 2종류의 세제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부옇게 뭉치는 것. 이게 다들 보통 사용하는 것이고 금방 분해되는 게 우리 제품이다. 이것 봐. 너무 다르지 않니? 작은 유리병에 담긴 물로 유리판을 씻어낸 친구가 맑게진 유리판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었다. 친구가 천조각과 면봉을 꺼냈을 때 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니? 우리 회사라니? 친구는 멍한 눈으로 희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제 통화할 때 얘기 안 했니?
희수가 고개를 젓자 친구는 기가 찬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리며 희수를 따라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세상에, 내가 말 안 했구나. 오랜만에 통화하느라 반가운 마음에 딴 이야기만 했구나. 내가 요즘 이래요. 친구는 주먹으로 사진의 머리를 콕콕 두들겼다. 웰빙 컴퍼니라고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인데 너 회사도 그만두었다니까 마침 잘 됐다 싶었거든. 말하자면 피라미드인데 우리 회사는 다른 곳이랑은 달라. 친구의 가방에서 몇 개의 팸플렛과 몇 개의 견본품과 시연을 위한 유리 대롱과 붉은 물곰팡이가 잔뜩 낀 더러운 타일 조각과 잉크 따위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고 탁자 위에는 작은 싱크대와 미니 세탁기가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날렵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씻고 빨래를 하고 타일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동안에도 친구는 웰빙 컴퍼니의 역사, 현황, 아이템의 종류, 회원으로서의 특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제품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설명을 들었다. 거즈에 검은 잉크를 묻히고 그 위에 세제를 바르고 다시 씻어내는 그 동작들은 고등학교 시절 과학 실험 시간을 연상시켰다. 책에 적힌 그대로 선생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해도 책에 적힌 결과가 나오지 않아 희수가 속한 조가 애를 태웠을 때도 머리 회전이 빠르고 필적이 예뻤던 친구의 조는 언제나 수행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희수는 손을 뻗어 흘러내리는 친구의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친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평생 땀 흘리며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던 친구였다. 있잖아, 나 말이야. 희수는 팜플렛을 건성으로 넘기면서 말을 꺼냈다. 친구는 지난해 이혼을 했다. 벤처기업을 하던 친구의 남편은 이미 그 두어 해 전부터 동남아 어느 나라로 떠나 있었다. 사기를 당했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그런 말이 들려왔지만 어느 쪽이 사실이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희수가 말을 잇기 전에 마침 펼쳐진 건강식품 페이지를 가리키며 친구가 말했다. 너 에스플라본 먹어라. 30 넘으면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된대. 호르몬이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잖아.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흐르게 되는 거야. 참, 이거 먹기 전에 장 청소하면 더 효과가 있거든. 여기 있네. 장 청소하는 약. 그리고 니네 신랑 포세이돈 그게 어디 갔지? 친구는 팸플렛을 두어 장 넘겨서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검고 빛나는 알약들이 자디잔 글씨를 달고 찍혀 있었다. 이거 먹여라. 남자들한테 이거 그렇게 좋댄다, 얘.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할걸? 쌩끗 웃던 친구가 참, 니네 신랑은 잘 있지? 하고 물었다. 희수는 거짓말에 서툰 편이었다. 사실을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잠깐 망설이다 희수는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실은 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집에 안 들어온 지 좀 됐거든. 날더러 이혼하자고 해. 친구가 말없이 희수를 바라보다 불쑥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나 물 한 잔 마셔야겠는데 너도 마실래? 하고 친구가 물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가는 대신 희수는 법원으로 갔다. 법원 건물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었으므로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희수는 단번에 건물 앞에 섰고 그리고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무척 붐볐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희수는 그 사람들처럼 탁자 위에 고개를 숙이고 종이에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적어 넣었다. 유리판 아래 견본이 있었으므로 칸을 메우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사유란에 이르러 잠깐 망설이다가 희수는 성격 차이라고 적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달리 적절한 것이 떠오르지 않은 때문이었다. 희수의 친구는 몇 주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부부는 세상에 없다고 단언했다. 고작 3번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여자도 없다고 했다. 그건 그럴 것이라고 희수도 생각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올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새해를 함께 살았으니 새해쯤은 기다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할게 라고 말한다면, 공부 그건 그냥 해본 말이야 라고 한다면 남편의 화가 풀릴 것인지 그가 집으로 돌아올 것인지 100번도 넘게 생각해 보았지만 어쩐지 모두 부질없다 여겨지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가려던 희수는 마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전철을 탔다.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절대로 고분고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참에 내 이미지를 확 바꾸어 보라고 친구는 말했다. 우선 집에 들러서 친구의 말대로 거울 앞에서 사무적인 표정을 연습하고 깔끔한 옷, 완벽한 화장으로 낯선 여자처럼 남편을 찾아가리라.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라고 차갑게 말해주리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친구는 이혼 서류 작성한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알려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자꾸만 손이 갔다. 맞은편의 나이 든 남자와 그 옆의 할머니, 신문에 코를 박고 서 있는 남자,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곁눈질하는 것만 같았다. 이마에 끈끈한 땀이 배어나왔다. 희수는 그날 남편을 찾아가지 못했다. 화장을 다시 하고 흰색 정장 수트를 갈아입고 현관 거울 앞에서 새침한 표정을 연습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2명의 여자와 남자 하나가 희수의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희수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희수를 기억하는 모양이었다. 마침 집에 계셨네요. 조 아래 천지개발에 있는 김상무를 씁니다. 사모님 댁 저희 집에서 계약하셨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마음이 바쁜 희수가 물었다. 우리 젊은 사장님이 빨리 집 좀 빼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 받고 바로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집 좀 둘러봐도 되지요? 희수가 머뭇거리는 사이 여자들이 신발을 벗었다. 여자들은 마루를 지나 안방을 기웃거리고 부엌 뒤의 다용도실, 작은 방, 화장실을 훑어보고 좁은 베란다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경황 중에도 희수는 함부로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생각나 화장실로 뛰어갔다. 바닥에 튀어있던 물이 스타킹 신은 발을 적셨다. 22평이라도 실평수가 넓게 나왔어요. 구석구석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자들의 등 뒤에다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말한 남자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이사를 가시게.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셨나? 제 농담이 그럴듯하다 싶었는지 남자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구조는 괜찮은데 1층이라 좀 답답하네요.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젊은 쪽 여자가 희수에게 물었다. 그날 밤 희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당장 남편에게 찾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 엄청난 무게의 추가 달린 듯 몸을 움직이기가 힘이 들었다. 자정이 지났을 때 희수는 친구의 명함을 찾아내고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너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 신랑 야비한 구석이 있네.
친구는 코웃음을 쳤다. 까짓, 당장 집을 비워버려. 어떻게 나오나 보게. 친구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집을 비우다니? 짐은 다 어쩌고? 희수의 반응은 어눌했다. 얘, 지금 집이 문제니? 네 결혼이 깨질 판인데.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싹싹 빌고 되돌아가서 죽은 듯이 살든가, 싹싹 빌고 들어오게 만들든가. 내 짐은 어디 다른 곳에 두고 남편 짐들은 창고 같은 데 맡겨. 그리고는 전화를 거는 거야. 당신 짐은 뭐뭐 창고에 있으니 찾아가세요. 6개월 동안은 보관해 준대요. 이러면서. 전화기 저편에서 깔깔대는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만약에 그냥 겁주는 거 아니면 진짜 이혼하자면 어쩌니? 나는 무서워. 말하는 동안 가슴속의 추가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진짜 이혼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구질구질한 꼼수 안 써. 내 말 믿어. 큰 소리 쳐도 남자들은 다 겉보야. 지금 니네 남편이 너보다 더 떨고 있을걸? 짐 찾아가세요 했을 때 표정. 생각만 해도 재미있다. 오랜만에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얘. 친구의 목소리는 가볍고 경쾌했다. 그냥 공부를 좀 하려 한 것뿐인데. 희수는 듣는 이라도 있는 듯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학비였다. 야근을 하고 휴가를 반납하며 두 학기분의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 다음 닥친 문제는 적절한 학교를 고르는 것, 그리고 입학시험이었다. 전 학기의 시험 문제를 풀어서 기준선을 통과하리라 싶은 점수를 만들기까지 1년이 걸렸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생활이 가능할까? 궁리하는데 다시 6개월을 소비했다. 항상 바쁘고 자정이 임박해야 돌아오는 남편을 붙들고 그런 문제를 의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편이 겁주려 버리는 일인지 진정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희수로서는 판단이 서질 않았다. 희수는 마루와 안방과 화장실과 부엌의 불을 모두 밝히고 우두커니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2년, 그 후에는 끝자락이더라도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다. 그 이후에는 아이를 갖고 그 후에는 강남으로 옮기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수로 인해 남편의 계획은 서너 해 정도 순차적으로 미루어질 것이었다. 소파에 걸터앉아 곰곰 생각에 잠겼던 희수는 큰 한숨을 쉬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오늘 사람들이 왔었어요. 잔뜩 별렀던 탓인지 희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무슨 사람들이? 왜 왔단 말이야? 제발 좀 한 번에 알아듣게 말할 수 없어? 잠을 깨우면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 버릇이 있긴 했지만 오늘 남편은 유난스러웠다. 집은 어째서 내놨느냐? 전세금 빼고 정말 이혼하려 하느냐? 희수가 차마 묻지 못하는 사이 남편의 짜증은 극에 달았다. 야, 너는 몰라도 나는 출근하는 사람이야. 지금 몇인 줄이나 알고 그러니? 다음 순간 희수가 바락 소리를 질렀다. 집 보러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한 번 소리를 지르고 나자 무언가 희수의 목을 막고 있던 것이 터진 듯했다. 무슨 사람이 의논 한마디 없이 집은 왜 내놔요? 정말 이럴 거예요? 들어온다, 온다 하면서 언제 들어올 거예요? 얼굴을 봐야 얘기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고 희수는 덜컥 겁이 났다. 나 진짜 겁나요. 당신 정말 여자 있는 거 아니죠? 여전히 말이 없던 남편은 전화가 끊어졌나 싶은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네 맘대로 생각해. 끊어. 앉은 채 꼬박 밤을 새운 희수는 날이 밝고도 얼마간 앉아있다 집을 나섰다. 남편의 회사까지 그 먼 길을 난생 처음 택시를 타고 갈 때부터 심장이 쿵쿵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니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가슴의 고동이 점점 심해졌다. 이것이 꿈일까? 엘리베이터가 이대로 멈추어 서주지는 않을까? 내려서는 순간 다리가 푹 꺾이는 것은 아닐까? 어질어질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지나갔다. 20층. 남편이 일하는 곳은 넓고 밝고 조용했다. 똑같은 칸막이 안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남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김이 오르는 잔을 들고 걸어오던 여자 하나가 희수에게 물었다. 누굴 찾으세요? 아, 저기... 그때 저쪽 얼음에서 남편의 얼굴이 불쑥 솟아올랐다 내려가는 것을 희수는 보지 못했다. 혹시 보험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셨어요?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여자가 물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났다. 저기... 남편의 이름을 말하려는 찰나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밑에 내려가 있어. 금방 갈 테니까. 속삭임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다. 사람이 대체 왜 그래? 한밤중에 전화해서 소리소리 지르더니 불쑥 찾아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말과 달리 희수의 남편은 그다지 화난 기색은 아니었다. 투정 부리는 아이를 어르는 듯한 어조에 슬며시 웃기까지 했다. 희수는 어쩐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아침 안 먹었지? 요 밑 빵집에 샌드위치 괜찮은데 먹지 않을래? 뚜벅뚜벅 걸어가는 남편의 뒤를 따르면서 샌드위치를 들고 나와 나란히 흰 벤치에 앉으면서 희수는 아무래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싶었다. 얘네들은 햄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 진짜 신선하다니까. 샌드위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우물우물 씹으면서 남편이 말했다. 희수가 말머리를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어치우고 소리내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갑자기 집 보러 오고 너 놀랐구나? 남편이 불쑥 물었다. 희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더라도 여자가 있니? 그런 말 웃기지 않냐? 목강 인형처럼 희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다. 시작은 네가 한 거 아냐? 그러게 겁낼 짓을 왜 하니? 벤치 뒤로 양팔을 두르고 다리를 길게 뻗은 그가 야, 저 입들 좀 봐라. 정말 예쁘다. 하고 감탄을 했다. 막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들이 연한 바람에 흔들렸다. 남편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귀에 익었으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다. 희수는 두어 번 눈을 꼭 감았다 떴다. 눈앞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예요? 희수가 물었다. 이 말을 몇 번째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려 희수를 바라보았다. 너 나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하대? 남편의 목소리가 은근했다. 그가 없어서 불안했던가?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이마에 언뜻 그늘이 스쳤다. 집은 어쩔 거예요? 남편은 미간에 잔뜩 주름을 잡고 있었다. 정말 전세금 빼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동안 희수를 바라보았다. 열등생을 보는 선생의 눈. 학교에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희수에게는 익숙한 눈길이었다. 남편의 흰 와이셔츠에 반사되는 빛이 희수의 눈을 찔렀다. 아지랑이 저편에 있는 듯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다.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거 큰일 아냐.
전세 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다 너 하기 달렸어. 네가 시작한 일이야. 네가 정리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희수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입 베어 먹은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서 희수는 쿨쩍쿨쩍 흐느꼈다. 내가 무슨 이상한 짓 하겠다고 했어요?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에요? 흑흑 느끼느라 희수의 말이 똑똑 끊어졌다. 야야, 회사 앞이잖아.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이인 줄 알겠다. 남편의 손이 등 뒤로 넘어왔다. 그만 집에 가. 이따가 저녁에 들어갈게. 어쩌겠냐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겼을 때 뭔가 희수의 속에서 뭉클 올라왔다.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희수가 물었다. 밤잠 안 자고 준비했는데 시험 보기라도 해보면 안 돼요? 희수의 남편은 쩝 입맛을 다지는 소리를 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어쩔 수는 없었다. 나 정말이지 똑같은 일하는 그런 회사 다시 다니기 싫어, 여보. 잠깐 멈추었던 눈물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희수의 어깨에 둘렀던 팔을 거두어 가고 희수를 향한 눈길을 거두어 갔다. 전세 빼고 짐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멀어져 갔다. 오후 늦게 희수는 부동산 김상무의 전화를 받았다. 집은 바로 빠질 것 같습니다, 사모님. 하고 그가 말을 꺼냈다. 집주인이랑 입주하실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사 날짜는 사모님과 상의하라고 우리 젊은 사장님이 그러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저기요.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앞서 희수는 재빠르게 말했다.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차분히 생각해야 했지만 희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희수는 저녁밥을 먹고 남자와 여자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았다. 희수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희수는 낯선 곳에서 잠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팔이 슬그머니 잠든 희수의 몸 위로 뻗어나왔다. 희수는 소스라쳐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팔의 끝, 그곳은 짙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웠다. 희수는 어둠 속을 눈이 아프도록 내려보았다. 이윽고 눈에 익은 어둠 한가운데서 춤추듯 뻗어나온 팔이 희수의 어깨를 잡았다. 공포에 질리고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희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그 팔을 잡아당겼다. 휙! 팔이 희수에게로 당겨지고 상자가 부서지듯 그 끝의 어둠이 열리면서 난데없이 두 마리의 호랑이가 달려나왔다. 희수에게로 달려온 잘생긴 호랑이들이 마치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어이없어 하며 호랑이를 따라 웃다 희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놀랍고 무섭고 우스운 꿈이었다. 복권을 사야 하는 것일까? 정신이 들었을 때 희수는 맨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희수는 도심 한가운데의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구석자리에서 친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분홍빛 시폰 블라우스에 청바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친구는 마치 대학생처럼 보였다. 어서 와. 여기 분위기 괜찮지? 친구가 활짝 웃으며 희수를 맞았다. 낮에는 그냥 개방하는 곳이야. 그냥 개방이 무슨 뜻인지 몰라. 희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공짜라는 뜻이야.
손님이 없거든. 과연 깔끔한 감색 제복의 여자 하나가 와인잔이 나란히 얹힌 선반을 쳐다보고 앉아있을 뿐 실내는 비어 있었다. 2층부터는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거든. 퍼니시드 된 시설이야. 에어컨이랑 자체 공기청정 시설까지 완벽한 풀옵션이지. 딱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제 집 자랑하는 듯이나 친구가 말했다. 레지던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외국인 전용이라면 어떻게 그곳을 갔는지 통 알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희수는 묻지 않았다. 희수에게는 그보다 급한 일이 있었다. 어제 이사짐센터에서 사람이 왔었어. 견적 내러 왔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집을 훑어보고 갔어. 친구는 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니? 너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라고 말했다. 아니 뭐 늘 이상했던 건 아니었어. 희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입을 비쭉거리던 친구가 늘 이상하면 단박에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고맙지 라고 말했다.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고 있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는 진짜 파워게임이야. 밀리면 끝이야. 그저 의논할 리가 없어서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러 나왔던 희수는 얘를 왜 만나자고 했나 후회가 들었다. 그렇지만 한편 친구가 옳은 것 같기도 했다. 남편의 1년이 처사는 지극히 이상했다. 그는 마치 희수가 시비거리를 던져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갈 데도 없는데. 생각과는 다른 말이 희수에게서 나왔다. 우선 내 집에라도 가 있을래? 나는 사실 요즘 딴 데 있거든. 일이 좀 바빠서. 하고 친구가 말했다. 짐 버리고 나와봐. 그러면 니네 남편 진심을 알게 되는 거지. 너 없는 사이에 옳았구나 하고 이사를 한다면 그럼 알아보는 거지 뭐. 그런 남자랑 살지 말아야 해. 중요한 판결을 내리듯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다. 막말로 애가 있니? 이혼 못할 건 뭐야? 친구는 우아한 포즈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렇지만 내가 집 나오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쯧쯧 혀를 차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 집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니네 남편이 그래 알았다 하고 돌아올 거 아니잖아. 네가 남편을 끌고 들어올 자신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사짐센터 사람 붙들고 싸울 배짱도 없고. 희수는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내 말대로 선수를 쳤어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겁을 먹는데. 그렇지만 잘 됐다 생각해라. 막상 이혼 들어가면 먼저 집 나가고 먼저 짐 빼고 뭐 이런 쪽이 불리하니까. 친구는 핸드백을 열고 열쇠를 꺼냈다. 오늘 당장 나와버려. 옷이랑 뭐 필요한 것들은 대충 내 거 쓰고. 며칠만 있어봐. 열쇠가 짤랑이는 소리를 내며 희수에게로 건너왔다. 잔물결처럼 약한 무언가가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희수는 그만 발을 빼고 싶었다. 지금 거슬러 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너 대체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 난리니? 다 타들어간 담배를 비벼 끄며 친구가 물었다. 희수는 앞에 놓인 열쇠를 집었다. 친구의 집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였다. 지은 지 오래된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다. 미니 거울과 컴퓨터의 모니터, 텔레비전 화면, 어느 것이나 부옇게 흐려 보였다. 점점이 얼룩이 진 값싼 리놀륨이 깔린 바닥. 계절에 맞지 않는 이불이 깔린 침대 모퉁이에는 털실 뭉치 같은 먼지가 굴러다녔다.
문을 여러 제치고 한 구석에서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청소기를 꺼내다 말고 희수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나비처럼 하늘거리는 친구의 옷이 떠올랐다. 친구가 결혼했을 때 대체 몇 평이나 되는지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웠던 신혼의 아파트도 생각났다.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감히 부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희수는 자주 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파출부가 이미 청소한 집을 구석구석 닦고 갈 때마다 새로 생기는 집기들을 빛내기를 즐겼다. 고등학교 시절 희수의 어머니가 세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반 아이들이 수군거릴 때도 친구는 진심으로 희수를 위로해 주었다. 예쁘고 영리하고 언제나 친절하던 아이. 슬픔이 희수의 가슴을 적셨다. 희수는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새로 이사 오신 건가요? 누군가 희수를 향해 묻고 있었다. 희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콧수염을 기른 눈썹이 짙은 남자가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는 갑자기 벽 한가운데서 불쑥 나타난 듯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예의 바르게 말했다. 사람 소리가 나길래 오래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집주인 친구예요. 이사를 온 건 아니고 잠깐 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남자가 지금 혹시 바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보다시피 청소를 왜 그러시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채로 희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이리 좀 나와 보시겠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남자의 태도가 매우 정중했으므로 희수는 별 생각 없이 남자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런, 머리에 뭐가 있군요. 뭐죠? 희수의 머리끝을 슬쩍 건드린 남자가 손바닥을 쫙 펴보았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남자의 손 한가운데서 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머리끝에 이런 걸 달고 계신 분이 있군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린 남자가 그런데 이상하네요. 하며 손바닥을 다시 펴보았을 때 동전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어설픈 표정을 짓는 희수를 앞에 두고 남자는 팔을 들었다 올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연속 동작을 보이고 그때마다 동전은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왼손 바닥의 동전을 보여주고 슬쩍 귀 뒤로 팔을 한번 들어 올렸던 남자가 주먹 쥔 양손을 희수의 앞에 나란히 내밀었다. 자, 맞춰보세요. 동전은 어느 손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면서도 희수는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보다가 왼손을 짚었다. 남자가 양손을 활짝 펴보았다. 두 손은 모두 비어 있었다. 희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마술사입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다. 그날 저녁, 남자는 다시 희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청소를 마치고 멍하니 앉아있다. 무언가 소리나는 것이 필요해 텔레비전을 켜놓은 참이었다. 잠깐 제 방으로 와보시겠습니까? 하고 남자가 물었다. 저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만. 남자가 턱짓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아니, 나는 별로... 희수가 머뭇거리자 남자의 말투는 금세 애원조로 변했다. 오늘 밤에 공연이 있어요. 연습 중인데 영 자신이 없어서 말이죠. 남자의 방은 온갖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낮은 탁자와 빨강파랑의 둥근 공들, 붉고 흰빛의 로프, 실크 손수건과 빨간 부채, 조각조각 잘린 색종이들, 그리고 수많은 카드들. 먼저 남자가 선보인 것은 카드 마술이었다. 4장의 잭 카드를
희수에게 보여준 남자가 가지런히 정리된 카드를 위에 얹었다. 잘 보세요. 이건 4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아이는 지하실로 갔어요. 남자는 맨 위에 한 장을 집어 카드 더미 아래로 살짝 밀어 넣었다. 두 번째 놈은 부엌으로. 그리고 한 녀석은 어디로? 네, 침실로 갔겠지요. 남자는 위에 얹힌 카드를 중간으로 차례차례 밀어 넣었다. 한 녀석이 남았겠죠? 남자가 맨 위의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한 장 남아있으리라 예상했던 잭이었다. 얘는 지붕에서 망을 보는데 아플싸 경찰차가 보이네요. 얘들아 빨리 올라와라. 남자의 손이 재빠르게 카드를 주르륵 손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가 정리된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놀랍게도 4장의 잭은 고스란히 위로 올라와 있었다. 혹시 모두 똑같은 거 아니에요? 희수가 물었다. 아, 이런. 먼저 카드를 쭉 펴 보이는 걸 잊었군요. 내가 이렇다니까요. 남자가 붉은 담요가 깔린 탁자 위에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클로버와 하트와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가 그려진 잭은 꼭 4장뿐이었다. 뭐예요? 어떻게 한 거죠? 희수로서는 아무래도 트릭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그쵸? 남자가 물었다. 희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입가에 흡족한 듯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희수는 3시간쯤 그 남자의 방에 머물렀다. 남자는 로프를 잘랐다 감쪽같이 입고 컵 속의 우유를 흰 손수건으로 변하게 하는가 하면 성냥갑을 사라지게 하고 성냥 알갱이를 총알처럼 날아가게 만들었다. 남자의 손 안에서 멀쩡하던 동전이 구부러지고 하얀 평범한 종이가 느닷없이 지폐로 변했다. 자, 이제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술입니다. 붉은 부채를 활짝 펴 보인 남자가 색색의 종이를 잘라 물에 적셨다. 젖은 종이를 작은 공처럼 뭉쳐들고 남자가 희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제가 이 마술 부채로 재빨리 종이를 말려 보이지요. 재미있으면 놀라우면 힘껏 박수를 치세요. 팔을 활짝 펼치고 얍! 기압을 넣은 남자가 부채로 가린 한 팔에 활활 부채질을 시작했다. 색색의 종이들이 사방으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 같기도 어릴 적 운동회 끝에 터뜨리던 둥근 박속의 테이프 같기도 했다. 와우! 희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재미있어요? 부채질을 멈추지 않은 채 남자가 물었다. 네, 희수가 대답했다. 놀라워요? 희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박수를 치세요. 힘껏. 희수는 있는 힘껏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언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희수가 물었다. 좀 오래됐지요. 직장 그만두고 그냥 갑자기 한 것인가요? 희수가 물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남자는 25으로도 35으로도 보였지만 어쩌면 더 많은 나이일지도 몰랐다. 나는 늘 세상이 마술 같은 곳이었으면 하고 바랐지요. 냉장고에 오이를 사다 넣었는데 문득 가지가 되어 있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 비유가 적절한지 의심스러웠지만 희수는 그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술을 시작하니까 세상이 마술처럼 변했나요? 희수가 물었다. 남자는 물끄러미 희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땀이 번져 있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구나 싶어 희수는 좀 미안해졌다. 불현듯 꿈속에 나타났던 호랑이가 떠올랐다. 그런데 상자가 열리고 토끼나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뭐 그런 것은 안 하나요? 남자가 손수건을 접어넣고 카드를 정리하고
로프를 둥글게 말고 있었다. 그런 마술은 손이 더 빨라야 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실은 오늘 밤 공연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일 얻기가 힘들어요. 마술사가 넘쳐나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쓸어 담는 비질 소리만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이제 그만 갈게요.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 전혀 단 한 가지도 트릭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희수를 따라 일어서면서 남자가 물었다.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라는 말을 하는 대신 희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소년처럼 맑게 웃었다. 그때 남자의 허리춤에서 동전 하나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런, 얘는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지? 남자가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었다. 이따금 이런 실수를 하지요. 상의를 바지춤에 제대로 안 끼워 넣은 거죠. 제대로 자세히 보면 트릭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 재미없죠. 남자의 손끝에서 빙글빙글 돌던 동전이 다시 사라졌다.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희수가 말했다. 트릭을 몰라서 답답했나요? 남자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는 싱긋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라는 것도 있기는 하죠. 바의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던 희수의 남편은 희수를 발견하고 맞은편에 앉으면서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대체 아내가 언제 이런 곳을 알았는지, 며칠째 어디서 지내는 것인지, 이삿짐을 옮길 때가 임박했는데 어째서 도통 연락을 않는 것인지 그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투성이었다. 너는 그 옷이 그게 뭐냐? 희수는 목선이 깊게 파인 친구의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희수에게서는 은은한 향내까지 났다. 지금 옷이 문제인가요? 희수가 말했다. 스스로도 제법 차분하다 싶은 목소리였다. 희수의 남편은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집 나온 지 며칠째인데 대체 어디서 지내는 거야? 오죽하면 어제 장모님이 내게 전화를 다 했더라. 너 연락 안 된다고?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희수가 천천히 말했다. 어디서 지내는지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뭘 했나요? 야, 말 돌리지 말어. 희수의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데는 언제 와본 거야? 그 옷이랑 향수는 다 뭐야? 그게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숨을 몰아쉬며 희수는 앞에 놓인 꽃병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짜증을 내는 것은, 그가 저처럼 흥분하는 것은 아직 자신을 아내로 인정한다는 뜻일 거라고 희수는 생각했다. 어제까지 그는 트릭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꽃잎 하나가 희수의 손에서 으스러졌다. 여기 괜찮지 않아요? 희수가 물었다. 이 위 8층에 집을 얻었거든요. 퍼니시드 된 곳인데 아주 깔끔해요. 희수의 남편은 드디어 인내가 바닥난 듯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네가 무슨 재주로 여기 집을 얻는단 말이야?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공부니 뭐니 가짜는 소리 하더니 너 갈수록 이상해진다. 한껏 빈정대던 희수의 남편은 몸을 뒤로 제치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아 올렸다. 그가 눈에 힘을 주고 희수를 노려보았다. 바 안쪽에 제복 차림의 여자가 희수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말이죠. 사실은 나 지난주에 로또 당첨됐어요. 남편은 숨을 멈추고 희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얼마가 지난 후 그가 물었다.
너 그거 거짓말이지? 희수는 남편을 향해 웃어주었다.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요? 호랑이 꿈꾸고 샀는데 덜컥 1등에 당첨됐잖아요. 내 생일이랑 우리 집 주소랑 내가 좋아하는 숫자 6이랑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되는 대로 꼽는 사이 남편의 낯빛이 점차 창백해졌다.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희수의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희수야. 실로 오랜만에 희수의 남편은 희수의 이름을 불렀다. 집은 말이야. 남편은 난생 처음 희수의 앞에서 말을 더듬었다. 어차피 내 달이면 전세금 올려달랄 거고 그럴 바에는 옮기자 싶어서 내놓은 거야. 너 공부 그거. 희수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희수는 자신이 슬프고 우습고 무서운 꿈 한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어쩌면 마술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희수는 생각했다. 삶이 빡빡하거나 힘들 때 우린 농담을 합니다. 농담은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즐거운 이야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농담은 우리들 삶 속에서 없던 여유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농담이 늘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는 가벼운 조크만이 농담은 아닐 것입니다. 농담은 어떤 경우엔 그 무거운 진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전쟁의 포화 속에 선 어떤 두 병사가 있는데 그 두 병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서로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이때의 농담은 전쟁의 진실보다도 더 무겁고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하진 작가의 소설 농담을 읽어보니까 희수의 남편은 좀 한 소리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지금까진 자기 뜻대로 이끌어왔는데 어느 날 아내 희수가 한마디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집을 복덕방에 내놓고 이혼까지 하자 하는데 이건 정말 희수에겐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이겠죠. 고작 자기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남편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를 좀 하겠다는데 말이죠. 잘해보라고 밀어주지 못할 망정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이 소설은 그냥 평범한 작품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전 그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지만요. 아무튼 이런 이해하기 힘든 남편의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괘씸한 아내인 희수의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이었던 거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것인 모양인데 물론 희수는 처음엔 겁을 집어먹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희수는 자신이 슬프고 우습고 무서운 꿈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각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수는 바로 반격을 하는데요. 전 이 부분이 희수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마술사의 트릭처럼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 거짓말 트릭을 이용해서 남편에게 복권에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거짓말이었을지라도 전 그 트릭에 넘어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희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결혼 정말 깨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